자,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강의를 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와시안이라 Y를 이제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도 알았을 것이고, 지금까지 아마 뭐 작성을 좀 하고 있었던 그 자소서가 갑자기 떠오르면서 좀, 다시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조금 좀 안 좋은 사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샘플로 한번 좀 보여줘야지 어떤 느낌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샘플로 뭐 한 가지 정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성장 과정 및 교육 배경 뭐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자소서가 그 공개되어 있는 자소서 샘플 중에 하나를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조금 극단적일 수는 있어.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쓰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 나열식으로 성과 위주를 이렇게 쭉 나열식으로 쓰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읽어보면 하루가 다르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배움의 끝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좋아. 그래가지고 신을 향해 가는 연세도 불구하고 올해 아버지께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셨고 어머니께서는 대학에 입학하신 등 평생 교육을 강조하시는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소서를 이제 봐야 되는 이제 포인트는 뒤에 가서 이제 자소서 첨삭도 할 텐데 왜 지금 제가 이제 한 줄 한 줄씩 보여주냐면 여러분들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따라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는지 홍성찬이 이 자기소개서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아빠 얘기 나오고 뭐 엄마 얘기 나오고 뭐 이렇게 이제 나오니까 크게 이제 자기소개서의 그런 느낌이 조금 이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부모님은 복잡한 상황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셨고, 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홍익인간이 나왔죠. 홍익인간을 모토로 봉사하며 사는 삶을 장려하신 부모님의 교육 철학으로 인해 저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도록 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직업적 가치관을 가지며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보면 알겠지만 부모님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니까 자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떤 이런 모토나 이런 자기의 철학이나 가치관이 부모님이라는 그 외부의 사람으로부터 자꾸 영향을 받아서 들어온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인의 입장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지금 읽으면은 이게 뭔가 부모님의 뜻이 곧 나의 뜻처럼 돼가지고 약간 좀 힘이 좀 떨어지고 있죠. 약간 이 학생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조금 어린 좀 나이가 좀 많지 않은 그런 학생일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죠.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 문단부터 보면은 이게 중요한데 어렸을 때부터 탐구심이 많았던 저는 땡땡 고등학교 영재학급의 수학 영재로 선발되어 과학적 호기심과 연구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 수학 영재 선발돼서 과학적 호기심과 연구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능력인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본인은 아무튼 연구 능력이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방학 때마다 열리는 영재 캠프에 가서 다른 과학 분야의 영재들과 본인에 대한 애고가 좀 높죠. 지금 영재들과 다른 분야의 영재들과 학문적인 교류까지 했대. 근데 이런 표현이 좀 어울리는 그 상황이면은 이게 뭐 지금 보면은 지금 고등학교 때 얘기잖아요. 고등학교 때 영재 캠프를 가서 학문적 교류를 했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 교수님들이 귀엽다고 느낀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학문적 교류하는데 학창 시절 동안 꾸준히 과학적 탐구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뭐 아무튼 여기서 이제 자기 자랑한 거고 2년간 영재 교육을 그래서 바탕으로 암호학, 애니그마를 과연 약대 교수님들이 알까? 그런 또 의문이 들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물로 창의 산출물 발표에 대해 참가해서 교육 감상을 또 수상했대.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내 수학 경시대 은상, 2회 수상, 그래서 수치화는 했네요. 교내 논술 경시대의 우수상에 이어서 논술 모의고사에서까지 최우등 하는 탐구 능력을
인정받기도 하였다. 여기까지 읽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갑자기? 우리 앞서 살펴본 그 영상에 관우 씨가 생각나죠, 갑자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얻은 과학적 사고 능력과 자신감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시점에는 화학 2 과목에서 뛰어난 성취도 했고 흥미를 이어나갈 수 있어서 모모 대학교 고분자 땡땡공학과에 진학해서 2년 동안 약사의 기본이 되는 학문적 배경을 기를 수 있고 저의 기능을 구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느낌이에요? 이제 조금 느낌 알겠죠? 만약에 이런 성과들 자체가 그러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런 성과는 되게 당연히 좋은 거야. 훌륭한 것이고, 아, 능력이 있구나. 어느 정도, 뭐, 재능이 있구나. 이런 거는 파악은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그런 이런 좋은 성과들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내가 왜 그렇게 많은 그 뭐, 여기 대회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여하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내가 성장한 부분은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한 부분은 무엇이다. 그래서 과학적 사고 능력과 자신감이 생겼고, 그래서 약대를 이제 오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그 과정 동안에 약사의 기본이 된 학문적 배경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약대 오면 내가 왜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만약에 풀어갔다면은 이 사례가 많이 살았겠죠, 확.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과를 그냥 나의 식으로 쭉 나려고 내가 그냥 잘했다. 나는 우수하다. 뛰어난 사람이다. 뭐 때로는 뭐 이런 영재들과 학업적 교류, 뭐 학문적 교류도 했다. 뭔가 되게 뭔가 포장을 많이 했죠.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20살 초반의 그런 학생 같은 느낌의 그런 미성숙한 자세로 확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를 어떤 관점에서 내가 내 과거를 재해석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관점을 배운 걸 바탕으로 나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내용이 많이 없으면 이렇게 좀 자소서가 힘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라는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자소서 뭐 얘기도 보고 김태원 씨 뭐 그런 구글러 뭐 사례도 보고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지금 강의를 듣다가 좀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아,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이제까지 했지? 뭐 하면서, 나 진짜 잘못된 방향으로 갈 뻔했구나 하면서 지금 조금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아라. 부끄러움을 느낄 수는 있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깨달은, 지금 이 순간에 홍성찬의 이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된 것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영향이 될지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은 걸 바탕으로 이 깨달은 것이 지금 약대를 준비하고 뭐 자소 쓰고 면접 볼 때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만 좀 생각해. 그러려면은 자기 자신을 이제까지 그래왔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저번에? 선생님이 그 카페 가면은 여기 홍쌤에게 하고 싶은 말 여기 부분에다가 요거 그 공지글처럼 이렇게 올려놨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선생님 답변도 달아놨으니까 참고해보라고 했죠. 과거에 그랬던 거는 그럴 수 있어. 그때는 내가 아주 미성숙했었으니까. 그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앞으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 그렇게 연결을 시켜야지 본인이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삶,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선생님이 써놓은 이 게시글을 좀 다시 한번 보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늘 깨달은 걸 바탕으로 앞으로 잘하면 돼.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비전공자의 약학 전공 적합성입니다.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볼 건데, 그래서 교재 39페이지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아까 그 앞선 영상에서도 잠깐 간략하게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과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학문적인 적합성을 없을 수도 있어. 김태원 씨 구글러처럼. 그래서 뭐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경제학 분야의 그런 전공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김태원 씨는 사회학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보일 수는 있었죠. 그 상황 자체는 객관적으로.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다? 학문 적합성을 여러분들이 억지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적합성 낮을 수 있다. 인정하라고. 낮을 수 있는데 물론 자기소개서에 저는 학문 적합성이 낮음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내 마음으로 인정하라고. 그 다음에 다만 내가 해당 학과에서 전공해서 가질 수 있었던 나만의 차별성 또는 나만의 배움 이것이 무엇일지를 더 고민을 해서 그 방향으로 내가 강점이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다른 전공
그 전공 적합성이 맞는 사람에 비해서도 내가 충분히 약대 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 그냥. 그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뭐 여기다 이제 하나의 사례를 적어놨는데 뭐 경제학과 전공자도 있었어요. 약대 뭐 지원을 하는데 컨설팅 받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예시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경제학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저는 경제를 전공해가지고 전혀 그 전공자라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상담을 했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쭉 보니까 경제학도 충분히 그 학과 그 학문을 공부하면서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전공 적합성이 맞는 사람에 비해서 또 깨달을 수 있는 차별성 있는 그런 배움이 있어. 그거를 가지고 쓰면 된다. 해가지고 쓴 거죠. 그래가지고 통계학적 지식, 뭐 사회 다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니까 그런 사회 다양성 있는 곳에 항상 문제들을 분석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연구한다는 점이 내가 경쟁을 하면서는 가장 좋았던 점이다라고 내 이전에 몸담았던 그 전적대학이나 전공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몸담았던 그 전적대학과 전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야지 거기서 얻은 배움이 있었다고 내가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데 배움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몸담았던 거에서 어떤 배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그럼 약학대학에 와서 공부를 할 때 아니면은 뭐 진로를 나아갈 때 그럼 어떤 그런 도움이 될 것이냐 그런 나의 성장한 점이 이 학생은 이제 의약품 경제성 평가로 그래서 연결을 시켜서 이제 작성을 이제 했고 뭐 당연히 합격을 했죠. 그래서 근데 이 학생은 실제로 어떤 케이스냐면 비전파이더 2기 학생인데 이 학생은 약대를 가긴 갔지만 갈 때부터 뭐 이렇게 병원에 가거나 뭐 약국에 가서 뭐 그런 이제 전형적인 약사의 그런 업무나 역할을 하는 거에는 큰 관심은 없었고 항상 이런 경제학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좀 사회와 관련된 좀 사회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싶었어요. 약사가 되어서도.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올해 졸업했죠. 올해 2월에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취직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뭐 취업 관련해서 이거 조금 물어보다가 그 학생은 결국에는 그래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BD라고 하는데 그 제약회사에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면 이제 사업 개발 쪽이죠. 그래가지고 글로벌 BD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이제 해외로 이제 확장시켜서 이렇게 인허가 따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는데 그래서 저기 국내 유명한 그 탑 5 안에 드는 그 제약사의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팀으로 입사해가지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다고 연락이 온 케이스가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본인이 진짜 그게 진정한 자기의 그 이야기고 내면의 목소리니까 그쪽에서 힘있게 쓴 거예요 자소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대를 가기 위해서 지금 뭔가 비전을 찾고 이럴 수도 있기는 한데 뭔가 찾았어. 지금 생겼어 새로 약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알아보니까 그래도 끌리는 게 있었어.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많이 알아보고 조금 스웨그 있게 좀 진정성 있게 좀 믿어보라고. 그래야지 글 자체도 진정성 있게 나오고 면접도 이제 시원하게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결되는 그 메시지로 과거 또는 전공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점검을 해야 돼요. 특히 과거 부정을 하면 안 돼. 과거 부정을 하면은 어떤 느낌인지 이제 한번 봐봐요. 저는 2년 동안 생물재료 유기화학, 조직공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바이오 소재의 공학적 응용과 연결되는 지능형 약물 전달 시스템 분야의 강한 매력을 느끼고 더 깊이 연구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약대 입학의 기회를 갖지 못해 대안으로 선택한 바이오 땡땡땡땡땡 학부에서는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결여돼 있었대. 느낌이 안 좋죠.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그런 소속의 그런 그 대학을 굉장히 폄하하는 거야, 사실. 이 학생이 가서 배워봤자 몇 년이나 배웠겠어. 실제로 공부한 시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근데 이렇게 평가를 과연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게 객관적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표현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약대에서도 이제 선발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이유는 선발을 했어. 그러면은 뭔가 본인이 그런 내가 원하는 대학교가 아니라서 점수 때문에 다른 대학교를 진학했다거나 그런 대안으로 만약에 또 온 대학교면은 또 분명히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갖고 폄하하거나 피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서 안 뽑는 거야. 자기가 이전에 몸담았던 데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어야지
약대를 와서도 우리 학교에 대해서 본인의 약학이랑 전공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겠죠. 당연한 거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절대로 좋지 않은 거라고. 자기 과거를, 전공을 부정하는 행위들.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약학 풍부하게 할 수 있는 뭐 인프라 부족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할 수 없었던 아쉬움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학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그 당위성을 자꾸 부여하려다 보니까 이 학생은 이제 자신이 몸담았던 전적대학 전공 같은 학교 자체를 깎아내림으로써 당위성을 부여하려고 이제 시도한 건데,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진학을 고려할 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저는 실험실에서 학부 연구생으로서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세상에 기여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뭐 이런 건 좋죠. 이런 뭐 자신만의 그런 생각, 그다음에 가치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데 앞에서 다 깎아 먹었지 이미 여기서 이미. 이렇게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뭐 좋은 얘기 해봤자 느낌이 살지가 않죠.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강력하게 피어 있음을 마음의 불꽃. 여기 앞에 내용을 없었다면은 좋았을 수도 있는데 이미 늦었죠. 그래가지고 실험 과정이 재밌고 점점 실험 기구에 대한 많은 지식이 쌓여서 나중에 조사하는 것에도 수월해져서 더욱 실험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우연한 기회로 참가한 워크숍이 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게 된 터닝 포인트. 또 그러니까 자꾸 왜 약대를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했는지를 자꾸 당위성을 자꾸 부여하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래서 교수님과의 대화 끝에 주체성 없는 또 느낌이 나오죠. 공무원의 길을 탐색하던 도중 저는 식약처로 바뀐 지가 한참 됐죠. 2014년 그 10월 정도부터 청에서 처로 승격이 돼가지고 KFDA에서 MFDS로 이제 용어와 명칭까지 바뀌었는데 본인의 그 진로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내용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줘 버렸고 의약품 분야 보건연구사 목표를 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주체성을 갖고 뭔가 정한 게 아니라 교수님한테 그런 걸 추천받았다는 거잖아 결국에는. 그 후에 이전 대학의 열악한 또 해서는 안 될 짓 나왔죠. 그래가지고 아이고 신뢰까지 무너졌어. 뭐 이제 자신의 그 약대 진학의 당위성에 이제 활용 점정을 찍어버리고 있죠. 그래서 신설학과, 또 신설학과라서 또 더 별로였다. 뭔가 이 신설학과 막 깎아내리고, 그래서 무의대가 불확실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제 인생에 시련기가 찾아온다.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돌파구를 찾다가 피트 제도가 개설되기 전에 약대 편입에 도전했다. 이건 뭔 소린지 모르겠네. 피트 제도로 아무튼 들어간 사람인데 개설되기 전에 편입 조정했다. 뭔 소린지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학업과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고된 시간들이었지만 특유의 뚝심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느낌이 오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부정과 전적대를 내가 몸담았던 데 대한 애착이 없어 보이면은 아무리 어떻게 쓰든 뭐 어떤 이유가 있던 간에 절대 선발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샘플 자소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뭔가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뭔가 좀 이제까지의 몸담았던 전공이나 아니면은 이제까지의 삶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었을 때는 어떤 경우여야 되는지 좀 그 조건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교재 보면 90페이지에 내가 그 자소서 여기 동덕여자대학교 이 친구 거 2017년도 거여서 좀 옛날 거긴 한데도 계속 넣어놓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진로를 변경했을 때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 그게 무엇이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는 재탐색이 가능합니다. 그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그런 거 뭔가 본인이 최선을 노력을 다 해보지 않았다던가 그 분야에 있어서 그 분야가 뭔가 단순히 뭐 막연하고 뭐 비전이 없어 보이고 이런 이유로 뭔가 진로를 재탐색했다라는 기술이나 답변을 하게 된다면은 100%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안 해보고선 본인의 선입견 때문에 그렇게 다른 뭐 선택을 했다면은
그 본인이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약학대학에 와서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고 또 포기할 수도 있고 기껏 합격시켜놨더니 뭐 자퇴하고 뭐 그럴 일은 많이는 없겠지만 자퇴하고 다른 길로 또 가고 그러니까 교수님들한테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행동들이. 그러니까 안 뽑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자소서를 읽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례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삼성을 다니다가 삼성을 이제 약학대 갈 생각도 없었어. 이 학생은 정말 공대 출신 나와가지고 공부도 잘했고 그래서 삼성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원치 않게 자꾸 사업부가 폐쇄가 되고 그래가지고 서울 강남에서 일하다가 그 사업부가 그 몸담고 있던 사업도 폐쇄되면서 사업부가 뭐 신재생 에너지 개발 부사 뭐 이런 걸로 좀 다시 개편이 돼가지고 갑자기 강남에서 저 거제도까지 그 근무지가 바뀌어가지고 거제도까지 갔어. 그래도 거기서도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인가 그것도 없어졌대. 폐쇄가 됐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몸담고 그 일했던 그 분야가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찾다 보니까 약학대학 가야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 지원했던 케이스예요. 이 학생은.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고 그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로를 재탐색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미 중심적으로 접근을 해주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로를 변경한다면은 해당 분야에 애착이 있었느냐, 그리고 열심히 했느냐, 최선을 다해봤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당위성이 생겨. 그 다음에 뭐 또 예시로 하나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근인데 이 학생도 나한테 이제 질문을 한 게 자소서 1번 질문에 지난 대학생활 어땠는지 서술하되 약대 진학을 결심한 이유와 우리 대학 지원 동기 뭐 딱 보니까 이제 숙대죠. 그러니까 약대 진학한 결심한 그 지원 동기를 쓰려다 보니까 어려웠던 거야. 근데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디스플레이 계열의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약대로 진로를 바꿨대. 그러니까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는 뭐야? 본인이 그냥 어떤 큰 뭐 이유나 뭐 그런 약학에 대한 그런 비전이나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로 있어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 약학대학 그 진학 동기를 쓰는 것이 솔직하게 적잖이 이게 너무 별로일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다 드니까 지금 고민돼서 이게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공백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공백기라고 하는 여기 지금 질문에서 보면 대학 생활 얘기를 써달라고 했으니까 회사를 지금 가장 최근에 그 과거는 회사 생활인데 대학 생활은 너무 머니까 대학 생활에서 그 지금 약대 지원 지원하는 이 시점까지 그 사이를 이 사람은 공백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자신의 관점이 다 보이죠, 이제. 공백기로 바라보고 있고 회사를 다닌 내용 그 시간들을 그래가지고 회사 내용을 조금이라도 자소서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공백기에 대해서 넣다 보니까 오히려 막상 대학 생활에 대한 내용이 비중이 확 줄어버렸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최근의 경험이 이제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경험을 한 거니까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겠지. 그리고 내가 그 디스플레이 회사에서 어떻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약대로 와야겠다라는 그 당위성을 자꾸 설명을 해주려고 자꾸 방어하려고 하다 보니까 글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대학생활 요쪽 내용은 당연히 비중이 줄어들었겠죠. 안 봐도 비디오야,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을 남겼는데 이제 홍성찬이 뭐라고 이제 답변을 했느냐. 그래서 이제 얘기해주고 싶은 거. 선생님이 교재에 보면은 그 책 표지 뒷표지를 보면은 이런 이제 문구를 선생님이 넣어놨어요. 여러분 안에 이미 약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어.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어떤 프레임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공백기라고 생각해. 그 디스플레이 회사를. 그러면은 공백기지, 그냥. 내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어떤 의미 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어. 그렇다면 거기에서 배운 깨달음이나 그런 성장했던 그런 모습들을 어떤 프레임으로 그런 미래를 이제 설계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결국에는 교수님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공백기로 보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이제 가이드를 줬냐면은 지금 이 친구가 그래서 그 다음번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디스플레이 제약산업 품질 관리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디스플레이 분야보다 비교한 거죠. 건강에 직결된 만큼 공익을 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자기의 몸담았던 그 디스플레이 회사의 경험들을. 그러니까 비하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약하게 더 좋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쓰면 교수님들이 이제 좋아할지 싫어할지 너무 잘 알겠죠. 내가 이 디스플레이 분야도 열심히 뭐 품질 관리하고 하면은 우리 삶에서 이뭐 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핸드폰, 뭐 TV, 뭐 어떤 액정 뭐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어주고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 정말 디스플레이 분야가 되게 중요하고 사실 멋진 분야인데 건강이 더 좋다. 건강이 더 우수한 분야이고 공익을 위할 수 있어서 디스플레이 분야보다 공익을 위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프레임을 가져서 내 이전에 몸담았던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라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고 있잖아.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특히 의약품의 경우 디스플레이 공정관리와 달리 회사를 벗어나서 GMP라는 그러니까 좀 탄식이 너무 안타깝죠. 디스플레이 공정에는 이런 국제적인 수준의 법이 없으니까 근데 이 의약품은 이런 국제적인 그런 GMP라는 수준의 법을 가지고 또 뭐 하니까 더 멋있고 더 나으니까 내가 이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이 의약품 쪽으로 내가 약학적인 전문 지식을 갖춰서 해보고 싶다라는 아주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강의 듣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주 좀 수준 낮은 사실 미성숙한 자소서로 자꾸 쓰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면 무조건 떨어져 이거는 이렇게 쓰면. 그리고 심지어 여기 써놨죠. GMP는 법이 아니야. 가이드라인이야 그냥. 그거에 대해 차이점은 뒤에서 알려줄 건데 이렇게 GMP가 이렇게 내가 그 진로를 바꿀 정도로 GMP에 대해서 큰 의미를 그럼 내가 부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GMP가 법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도 모르면서 사실 그냥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 자꾸 쓰다 보니까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교재 보면은 이렇게 파트 4에 보면 293페이지에 그래서 GMP에 대해서 선생님이 기술을 예전부터 해놨어. 사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 GMP는 좀 참고를 하고 GMP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여러분들이 법률 체계를 좀 알아야 돼. 우리나라에 뭐 지금 임상시험 관련 규정 법률 체계를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GMP와 같은 의약품 제조 기준에 대한 그런 법률 체계는 따로 뭐 검색되는 건 없어서 그냥 임상시험 관련된 법률 체계로 가져왔어요. 일단 예시로. 근데 이 하이라키, 이런 피라미드형의 이 그 구조는 법률 체계는 아마 거의 비슷할 거야. 거의 동일해. 내가 봤을 때는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같은 그 기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임상시험 관련 규정 법률 체계로 이제 설명을 해주자면은 맨 위에 헌법,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헌법의 그 국민의 보건권 때문에 이제 헌법이 가장 위에 있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라서 뭐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부터 봐야 돼요. 법률 약사법이라 했잖아요. 약사법. 이 하이라키가 올라갈수록 위에 상단에 위치할수록 그래서 뭐가 이제 더 세지는 거냐면은 강제력, 다시 말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처벌의 그 수위가 높아지고 강제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약사법을 안 지키면 위법이야. 그러니까 잡혀가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거나 페널티를 받거나 잡혀간다고. 그리고 이 위에 상단에 위치한 것들을 안 지킬수록 그 처벌 수위는 더 높아져.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위에 약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어요. 그래서 약사법 내에 시행령이라고 그 세부 항목으로 이제 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은 이렇게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뭐가 이제 생기는 거냐면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법률 약사법에서 뭐 의약품 임상시험 관련돼서 뭐 제 34조, 뭐 34조의 2항 뭐 이런 데에서는 조금 러프하게, 조금 추상적으로 이제 뭐 써놓는다면은 그 해당되는 뭐 34조에 대한 대통령령 이렇게 해가지고 약사법 시행령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링크를 타고 더 들어갈 수가 있어. 들어가면은 그 34조에 대해 그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서술을 해놨고 그 대통령령에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총리령이라 해가지고 의약품들 안전에 대한 규칙 해서 뭐 몇 조 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규칙들을 정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행정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훈령 예규 이런 식으로 점점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가장 하단에 있는 여기 가이드라인 있죠?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은 그래서 가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아예 없어. 여기까지는 강제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처벌이 있거든요. 페널티가 있고. 근데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는 없어. 강제력이 아예 없어. 그냥 이렇게 했을 때
좋다라고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하위 개념이 이래야하면 되는데 GMP는 어디 있다? 법이에요? 법 아니에요? GMP는 가이드라인이야. 가이드라인.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는 이 의약품 관련된 뭐 얘기로 따지자면은 뭐 이 GCP랑 GMP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죠. GLP는 이제 Good Laboratory 이제 Practice라고 해가지고 이제 실험실, 이제 동물 실험할 때, 동물 실험할 때 이제 우수 뭐 실험실 이제 지침 뭐 이런 게 이제 기준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물 실험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느냐, 윤리적이고 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얘기고, GCP는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임상시험하는 사람들이, 임상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고, 제약회사는 데이터를, 유효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수 있는지를 대한 가이드라인. 그래서 practice라는 말이 붙는 거죠. 그래서 GCP를 임상시험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의약품을 이제 제조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장에서 QC/QA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GMP를 열심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를 바탕으로 GMP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그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강제력은 없어. 이거는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표준 지침 같은 그런 이제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 권장 사항을 가지고 각 나라는 이런 규칙과 총리령, 대통령령, 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위헌 그러니까 헌법상 그러니까 약 법 내에 그 허가 사항들을 이렇게 정해 놓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씌워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규칙, 총리령, 대통령령, 뭐 이런 약사법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만들긴 하지만 이런 법률이나 뭐 이런 총리령, 규칙 이런 것들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른 이유로 여기다 그 나라마다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K자를 많이 붙이죠, 한국은. 그래서 KGCP, KGMP 이런 얘기를 많이 붙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유럽은 조금 통일된 기준을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EU를 붙여주죠. EU. 근데 GCP는 EU는 없어, 사실. EU GCP라고 하지는 않아. 그냥 ICH GCP라고 해서 조금 국제적인 그 기준은 있죠. ICH GCP 이렇게 얘기하고, GMP 같은 경우는 EU GMP, 유럽의 기준이나 아니면 CGMP라고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가장 그 큰 나라에서 주장하는 이제 기준을 거의 이제 미국에서 많이 정하니까 제조 기준을 정하니까 CGMP나 EU GMP를 이제 많이 이제 제정을 해놓고 우리나라는 사실 EU GMP나 CGMP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어렵죠. 잘 안 돼. 어려워.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고 GMP는. 그래서 그런 상황과 이런 법률 체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실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현실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EU GMP가 어렵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획득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뭐 CGMP를 뭐 그런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제조 시절을 갖추는 것은 더욱 어렵다. 뭐 이런 현실성의 문제는 사실 자소 쓸 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중요한 건 최소한 우리가 적으려면 정확한 용어는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많이 알아보고 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서 GMP 설명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은 선생님 이제 교재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103페이지에 보면은 가천대 그 학생에 대한 그 사례인데 앞서서 방금 얘기한 대로 현실성 문제는 별로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약학대학을 이제 가서 배우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현실성이 있느냐 없는 이야기냐 뭐 있는 이야기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진 않는다고.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기 전이니까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포부를 크게 갖다 보니까 현실성이 조금 지금은 떨어져 보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정확한 용어는 일단 사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소서 사례를 보면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임팩트 팩터 이제 얘기를 이제 기술을 조금 가이드를 해가지고 지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실험 연구 약사로 이제 나아가려면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학업 계획으로 논문을 어떻게 읽고 싶다, 어떻게 좀 논문 읽는 법을 논문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서 실험 기법이 고도화될수록 실험 방법과 실험 설계가 어려워지므로
임팩트 팩터가 낮은 이제 점수가 낮은 이해하기 쉬운 논문부터 읽어나갈 계획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문성을 갖출 것입니다라고 이제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선생님도 옛날에 연구실 생활을 했었지만 항상 임팩트 팩터라는 이 점수가 낮다고 해서 읽기 쉬운 논문은 아니야. 100%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100%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에 맞지는 않는다고. 근데 맞지는 않지만 이렇게 쓴 이유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야? 내가 현실성이 있는 거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업 계획으로서 내가 이 정도까지 지금 그 학부생 수준에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라고. 만약에 이 자소서를 쓰는 사람이 만약에 뭐 석사까지도 했고 박사까지 학위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지. 왜냐? 이미 그 해당 분야에 몸담아서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쓴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전문 분야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부생 수준이라면 이렇게 쓰는 거 굉장히 오케이. 현실성이 조금 부족해도 오케이. 하지만 내가 이런 용어 자체는 임팩트 팩터라는 이런 용어 자체는 정확하게 써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거에만 조금 포커싱을 하면 되지 현실성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 자소서의 그 뒷부분에 선생님이 이 홍성찬 리뷰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가이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얼만큼 학생 수준에서 현실성 있는 자기소개서인지가 중요하지 뭐 그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조금 현실성이 여러분 학생 수준에서 조금 떨어져도 그거는 괜찮다. 그리고 IF 점수, 임팩트 팩터라는 이 점수는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논문의 영향력 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부생 수준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교수님들은 다 생각하고, 이렇게 느낌을 주면 좋은 이유가, 나머지 자소서 글들이 좋아. 해당의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뽑아서 키워보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아, 너무 괜찮아. 근데 지금 이 연구 쪽으로 나아가려면 이 학생이 조금 가르침은 필요할 것 같아. 보니까 현실성이 약간은 떨어져. 그러면은 내가 한번 뽑아가지고 이 학생을 약학대학에 와서 공부시켜가지고 한번 그 배움을 가르침을 줘가지고 한번 키워봐야겠다. 라는 생각 당연히 충분히 들죠. 왜냐? 그런 자기소개서의 학생다운 진정성을 느끼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자기소개서 작성 시 강력한 세 가지 무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교재 보면은 이제 그럼 실제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을 때 좀 이제 강력한 이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60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로 수치화 시켜줘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 요 밑에 써놨어요. 어떤 사람이 그냥 내가 뭘 잘한다고 얘기해. 그냥 유창하게 하고 좋아한다고 얘기해. 그러면은 객관성이 떨어져서 정말 잘하는지 아닌지 신뢰성을 갖기가 좀 어렵겠죠. 근데 똑같은 내용이라도 아래처럼 표현해. 나는 토익이 뭐 950이다. 뭐 영어를 40분 동안 프리토킹을 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금상을 3번 탔고 뭐 2번 탔다. 이런 식으로 수치화를 시켜주면은 상대방이 판단할 때 뭐를 가질 수 있어서 좋다? 신뢰감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능하면은 수치화할 수 있는 것을 사건의 사례를 들어서 수치화를 열심히 잘 시켜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면은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완결시켜야 돼. 그래서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경험이나 배움이 있었으면은 그런 배움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약대 오면은 왜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약사가 되면은 왜 그 해당 분야에 있어서 내가 어떤 뭐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더 가치 있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자꾸 마무리를 미래지향적으로 자꾸 끌고 가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면접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대답을 했어. 여러분들 질문을 들으면은 그 질문에 대한 자꾸 답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답변을 했으면은 그래서 제가 약대로 오면은 뭐 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자꾸 해서 약대 와서 어떻게 하겠다. 약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자꾸 마무리를 져줘야 돼. 그런 연습을 의도를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그게 될 거예요. 그냥 하면은 그 면접 특히 면접 가면은 이렇게 정신이 없고 긴장되기 때문에 자꾸 까먹는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놔야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답변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재정의와 재해석 기술. 이게 이제 조금 좀 강력한 기술인데, 이 재정의와 재해석은 이거는 쉬운
그 기술은 아니야. 근데 이걸 하다 보면은 그래도 글이 굉장히 좋아져, 멋있어져.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뭐 역량, 역경, 뭐 성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단어를 가지고 면접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물어본다고 여러분들한테 본인에게 성공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면접 가면은. 그러면은 저에게 성공이란 하면서 저에게 성공이란 작은 뭐 그런 성과들과 성과의 저에게 성과란 작은 결과들이 모여서 성장시켜준 저만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그런 살아온 배경이나 그런 경험을 토대로 근거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그런 정의, 사전적인 정의 말고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뭐 성공 하면은 뭔가 사전적인 정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사전적인 정의 말고 나만의 경험을 통해서 갖고 있는 자신만의 그런 재정의와 해석, 그런 어떤 추상적인 단어에 대한 나만의 그런 정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자기소개서를 그 해당 질문에 맞는 이제 내용을 풀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메시지가 하나가 정확하게 이제 두 가지로 정해주고 이제 문장을 풀어가다 보면은 읽는 사람도 좋아. 아, 이런 관점으로 지금 아래 사례들을 이야기를 할 예정이구나를 느끼면서 쉽게 쉽게 이해를 해주면서 넘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재정의 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영상을 하나 또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최선이란 이 단어를 도대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재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그 샘플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 조정래라는 이분 뭐 유명하신 분이긴 한데 이분은 최선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재정의를 하고 있어, 자신은. 이분은 이 순간 내 자신의 노력이 나를 감동시킬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했다. 라고 이 그 조정래 씨는 그렇게 재정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재정의를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지가 뭐 그 다음 내용을 들어보지 않아도 너무 쉽게 딱 와닿고 이해가 되죠. 자소서의 가독성이란 그런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재정의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살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이 올 줄 알고 무엇이 올 것이고 어떤 사례가 나온다면은 아, 이 사례가 앞에 얘기한 재정의의 그런 그 정의에 맞게 뭔가 그러면 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되겠구나라는 독자가 충분히 이해와 공감을 하면서 읽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아지고 자소서가 힘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왔을 때 그런 추상적인 그런 단어들, 최선, 성공, 뭐 적성, 뭐 자질, 뭐 글로벌, 뭐 이런 단어들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나만의 정의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을 때 힘이 산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다른 지원자들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무엇이 된다? 차별성이 된다고, 차별성. 그거를 찾아서 생각을 해서 기술을 해야 된다. 이해됐죠? 좋았어. 그래서 뭐 최선의 재정의를 한다면은 저도 이런 그 최선의 재정의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서 얘기한 대로 내가 어떤 뭐 진로를 뭐 변경했어. 근데 변경할 수는 있지. 하지만 그 변경 전에 내가 그 해당 몸담았던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최선을 정말 다했느냐, 이런 관점에서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렇지 않은 관점에서 내가 그런 관점을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약학대학으로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자소서의 플로우를 가져가게 되면은 뭐 힘이 안 살겠죠. 당연히 나 자신을 감동시킨 적도 없는데 자소서로 교수님들을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되겠지. 그래서 성과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자꾸 기술해야 된다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이제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더 뭐 강조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이제 교재 70페이지 보면은 이거 계명대학교 2017학년도 이제 자소서인데도 선생님이 옛날 자소서인데도 이제 배치를 1번으로 해놔서 여러분들한테 그 홍성찬 리뷰에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는 것이 이 자소서를 1번으로 배치한 이유는 무엇이다? 볼드체 밑줄로 해놓은 게 성과에 대해서 어필하는 방법에 대하여 가이드를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자꾸 이렇게 성과에 대해서 어필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성과가 뒤에 나와. 이렇게 요 뒤쪽에 나온다고. 왜냐면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토익이 뭐 얼마가 나와서 뭐 뿌듯했습니다. 보람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성과를 그런 식으로 강조를 하게 되면 어떤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느냐. 내가 성과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나보다 만약에 토익 점수가 975점이 아니야. 경쟁자가 토익이 990점이 있어. 그러면은 토익 990점인 그 사람보다 본인이 975점인 사람은 990점이 더 잘한 사람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성과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냐면 그것이 아, 저의 성과는 975인데 990, 985 이렇게 나보다 더 좋은 성과를 갖고 있는 토익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재능 있고 훌륭한 역량을 갖춘 사람입니다라고 그냥 은연중에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렇게 뭐 평가해도 괜찮다라는 암묵적인 동의를 해버리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 성과가 있다면은 성과를 던져 먼저. 성과를 먼저 제시해주고 근데 이 성적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성적도 좋긴 한데 그보다 어떤 더 뿌듯한 점이 있느냐. 이것은 왕복 5시간의 통학 시간 틈틈이 영어 공부를 해온 성과라는 점이기 때문에 나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 성과 이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사례는 이 학생은 그때 비전 파인더 2기인데 덕성여대를 다니고 있었어. 전적대학교가. 그런데 이제 수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편도로 2시간 반을 가야 됐단 말이에요. 학교까지. 그러니까 왕복이 5시간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5시간의 그 통학 시간이 힘드니까 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졸려서 뭐 잘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틈틈이 공부를 해서 얻은 성적이라서 이 975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어필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어필을 하면은 토익 점수가 그러면 975점이어야 돼? 아니어도 할 수 있어.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왜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은 어떤 긍정적인 이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느냐. 성과가 이제 좋을수록 더 이제 그 강해지는 거지 의미가 성과가 안 좋다고 해서 의미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아까 그 숙대 자소서에서 그 평가가 안 좋았어도 뭐 교양 수업을 통해서 그 진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었다라는 그런 플로우를 가져갈 수도 있었던 것처럼 성과가 좋으면은 더 좋은 거지. 못했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이런 성실함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왕복 다시간 통학 시간도 짬짬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약대 와서 통학 시간이 줄어들거나 기숙사를 살거나 이렇게 내가 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충분히 이 사람이 통학 시간을 줄여서 그거를 시간을 약학 공부하는데 투자를 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낙관을 해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실. 가능성과 잠재력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이 다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잖아요.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여주라고 이런 식으로 성과를 가지고. 내 성과 자체가 얼만큼 뛰어나다를 보여주는 거는 일부 소재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런 성적과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과 자체를 어필하게 되면은 힘을 살리기가 좋지가 않고 여러분들도 성숙한 자소서를 쓸 수가 없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지금 보면 갑자기 직무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도 있는데 직무 전문성 이거 뭐예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참고고 선생님이 최근에 이제 뭐 약대를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가르쳤던 이제 학생들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전공약사 모집 그 기간이어가지고 전공약사 이제 자소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도와줬죠. 근데 이거 잘 봐. 이 지원한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약학대학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대 와서 공부를 왜 잘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정보와 소스를 제공해달라. 그래야지 우리도 판단해서 뽑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1500바이트인데 이게 바이트라서 그렇지 이게 글자 수로 하면 엄청 적더라고. 그래서 이 1500바이트면 한 600자?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가지, 두 개 중에 이제 성실함에 대해서 샘플을 하나 가져온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제 작성을 시켰냐면은 실제로 이 학생은 그 약대에서 가서도 공부를 잘했어. 그래서 막 수석하고 그랬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 그래서 성적표 보면 다 A뿔이야. 막 21학점씩 듣거든요. 근데 21학점이 여러분들 학과에서는 3학점씩 7과목을 들어야 21학점이잖아. 근데 약대 가면은 2학점짜리야. 거의 대부분 다. 전공 과목도. 그러니까 열 몇 개씩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전공 과목을 한 학기에. 얼마나 빡세겠어. 그런데 4.5야. A뿔. 올 A뿔. 근데 엄청난 성과죠? 당연히 좋은 성과야.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성과로 내가 이렇게 학점이 높아서 나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 가지고 어필을 했지. 그래서 작은 시간도 소중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재정의를 하고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딱 보면은 이제 작은 시간 어떻게 소중히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겠구나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은 자신의 그런 성장했던 그런 성장 과정부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공부 방법을 잘 몰라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성적도 받았어, 사실. 그래서 그 처음에 입학하면 3학년이잖아요. 3학년 1학기 때 3.25? 되게 안 좋았다고. 뭐 C제로도 있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그 4학년부터 성적이 확 좋아졌는데 결국에는 5학년 2학기 때 올해입불까지 갔어.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성과가 의미 있는 이유는 이 사람도 이제 왕복 시간이 길었거든요. 근데 이 학생도 진짜 지하철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했고, 모르는 게 있으면 교수님께 또 적극적으로 문의해서 만든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에게 더 큰 의미가 있다. 성과가 의미가 있다. 라고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됐어? 병원 실습까지 했더니 실습에서도 다 A뿔 받았다. 그러니까 성과를 되게 좋은 것들을 어필할 때 이런 의미 중심으로 접근을 하니까 지금 이 글자 수 한 300자가 안 될 거예요. 되게 짧다고. 짧지만 강하게 성숙하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학생은 이거 삼성서울병원 그 전공약사 그 자소서 질문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이제 그 자기가 실습했던 병원에 지원을 해야 유리한 점이 많아. 왜냐면은 자기 병원에 대해서 실습을 했기 때문에 시스템도 어느 정도 좀 익숙해 있고 어느 정도 뭐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이런 사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발했을 때 빠르게 업무를 투입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실습을 했던 학생을 선호하는 경향은 커. 그런데 이 학생은 삼성서울병원 실습도 안 했어. 보라매 병원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합격했잖아. 이거 합격했어요. 그래가지고 면접 봤다고. 지금 면접 그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도 잘 봤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실습지에서 실습을 안 하면은 불리하다 이런 것들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극복할 수가 있다고. 나의 이런 불리한 점들을 어떤 식으로 내가 성숙하게 더 멋있게 의미 중심적으로 접근할수록 왜냐? 보통 그렇게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뭐 부족한 점이 있거나 내가 조금 뭐 단점이 있거나 조금 뭐 점수가 부족하다 그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래서 성숙하게 사고를 확장시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멋있는 그런 사고를 갖춰야 돼.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또 다른 사례로 이제 선생님이 유튜브에 요거 낮은 피트 점수를 교수님 묻는다면 여기 이제 영상에다가 이제 질문을 그런 비슷한 질문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해놨죠. 그 영상에 대해다가. 그래서 이 영상도 참고하면은 이제 이해가 더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왜 성과가 어필을 할 때 의미 중심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을 참고해서 확인을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건 다 끝났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사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강의가 이제 이 강의의 목적은 교재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충 설명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재를 조금 더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봐. 여러분들이 다 읽어봤어도 이제 읽어보면 다시 읽어보면 다를 거야. 관점이 더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를 다시 충분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교재를 숙지하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돼. 자기소개서를 그냥 무턱대고 쓰면은 결과가 다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반드시 교재를 숙지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선택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그래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는지를 반드시 체크하고
자기소개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원서 접수 마감, 뭐 서류 제출 마감이 얼마 이제 안 남아가지고 조금 조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방향성을 잘 내가 찾아서 설정해놓고 경험들 정리해놓고 교재 숙지해놓은 상태로 자기소개서를 쓰면은 생각보다 금방 빠르게 멋지게 쓸 수 있어. 실제로 지금 비전 파인더 그 7기 학생들 지금 자소서 쓰고 있는데 첨삭 이제 뭐 세 번째 지금 이제 남았는데 2번 했는데 거의 끝났어. 거의 이제 자소서가 완벽하게 거의 나왔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스스로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소서는 그래서 빨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의 삶을 되짚어보고 교재 숙지하고 이런 과정들에 더 큰 공을 들여놔야 돼. 이해가 됐죠?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2부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사전 신청을 받은 그 학생들이 있는데 10명의 신청자를 받았는데 그중에 4명은 이제 중도 포기를 했고 용기 있게 자기의 자소서를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띄워서 첨삭을 한번 공개적으로 좀 봐달라라고 6명의 그 자소서를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이제 동의와 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확보한 상태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로 지금 쓰기 때문에 제가 그 게시판에다 공개적으로 올려놔서 다운받을 수 있게는 해놨어요. 하지만 이제 강의가 오늘 종료된 이후에는 다 삭제할 거예요. 그리고 다운받았던 것들은 무단 배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금지입니다. 배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그냥 강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분 쉬고 4시 20분부터 실제 자소서 첨삭을 어떻게 이제 그 분석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 샘플 자소서 6개를 통해서 실제로 앞에 말했던 이론들을 적용시켜 가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20분부터 시작할게요. 잠시 쉴게요.